뭐야, 왜 안 돼? 여기였구나. 자, 8분이 돼서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음악 끄고 마이크 들리시죠? 헐, 시청자 빠진다. 와, 음악 끔과 동시에 시청자가 빠진다. 날 라이브는 음악 방송이었던 건가?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낮에 공지한 것처럼 수비 지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비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화면 모으기 이제 끄고, 자, 이제 여기 혹시 뒤에 배경에 보이는 숫자나 이런 거 보이시죠? 글씨 이 정도면, 글씨 크기 이 정도면 보이시죠?
크기 문제 없으시죠? 글씨 크기 보이시죠? 네, 사실 뒤에 숫자는 어차피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마이크 더 가까이 될까? 네, 이 정도면 보이시죠? 네네네. 요 메모장 한글이 더 잘 보이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오늘 일단 순서대로 하이에서 표기되는 수비 스탯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자살과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자살과 보살의 관계, 그리고 그 외 스탯들, 자살과 보살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다른 스탯들 보고, 마지막으로 그 수비 스탯의 맹점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부담되는데. 네. 누리나리 골글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 요거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봐야겠죠. 일단 알크고에서 표기되는 수비 스탯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색깔이 이래서 잘 안 보이니까, 네, 잘 보이는 색깔로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골글이라뇨. 저 지금 골글이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자, 음해를 멈춰주시고 거기에 나오는 스탯들을 한번 한글 표현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팀은 뭐 한글 두 단으로 굳이 써줄까요? 네, 팀 뭐 딱히 안 해도 아시죠? 뭔지 아시죠? 네임 이름 이거 모르시지 않을 거죠? 골글 홍보 막지 않겠습니다. 골글 홍보 막지 않을게요. 근데 도배는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POS 이거 포지션이죠? 포지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왜 일로 땡겨졌어? 포지션으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게임인데 이게 여기서 보실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게임을 출장의 개념으로 아시죠? 출장의 개념으로 아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비 출장이 되겠습니다. 수비 출장.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누리나래로 보여드릴게요. 누리나래가 딱 마침 차이가 있어가지고. 자, 누리나래가 공격 지표에서 보이는 수비 스탯을 게임 출장수를 보시면 152번의 출장이 있습니다. 152번의 출장이 있는데, 자, 골글 지표에서 보시면 출장이 147번입니다. 그럼 5번 차이가 있죠. 5만큼의 차이가 있죠. 그 5만큼이 대타로만 나왔거나 누리나래가 마침 저거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게 잘했다는 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해를 멈춰주세요. 게임 지표가 잘했다는 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수비에서 표기되는 게임은 대타나 지명타자가 제외가 됩니다. 대타나 지명타자. 보통 포수들이 그러니까 지명타자를 보통 저거를 쓸 일은 없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감독이 써놓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지명타자로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쉬는 경기에서 이제 대타로 들어와서 수비를 하면 숫자가 올라가요. 대타를 해서 수비를 하면 어쨌든 수비를 1이닝이라도 하면 게임에 올라갑니다. 그 경우는 올라가는데요. 근데 어쨌든 대타로 해서 수비를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이 숫자의 편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남성구님도 보시면 155게임이고 여기는 남성구님 어디냐? 155게임. 여기는 이제 대타 없이 완전히 아니면 대타로 들어와서 대수비까지 뛰었거나 그런 경우겠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누리나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네, 그런 차이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수비에서 게임은 수비 출장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O부터 여기서부터가 자, 여기까지는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수비 지표를 주는 건 아니니까 얘네는 다른 색깔로 일단 두고 수비에서 주요 지표에 해당하는 거. 주요 지표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하늘색을 먹여보겠습니다. 얘네가 주요 지표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이 PO는 풋아웃입니다. 영어로 풋아웃을 주는 건데 그게 뭐냐? 자, 정확히는 야구 용어에서 영어 용어가 아니면 사실 저겁니다.
일본어기는 합니다. 일본식 한자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수어사이드 아니에요. 장난치지 마시고 수어사이드 아니에요. 자, 그리고 A는 어시스트, 보살입니다. 자, 그리고 DP는 뭐냐면 더블 플레이예요. 더블 플레이. 바로 병살이죠. E는 에러. 우리가 근데 실책이란 표현을 쓰죠. 근데 에러라는 표현도 익숙하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P가 아니지. FA는 필딩 에어리어 해서 필딩률 혹은 수비율이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필딩률 혹은 수비율이라고 부르는 지표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또 다른 색을 색칠해 줄게요. 얘네는 초록색이 앞에 있네. 조금 빨간 느낌으로 가자. 네. 얘네는 뭐냐면 이 빨간 칠을 해놓은 거는 포수랑만 관련 있는 지표입니다. 포수랑만. 그러니까 이 네 개 지표는 포수가 아닌 포지션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포수랑만 관련이 있는 지표입니다. 자, 이 PB는 패스트볼입니다. 패스트볼인데,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패스트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패스트볼이라고 쓰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거는 우리가 지금 굳이 한 번 더 표현을 하자면 직구라는 표현을 쓰고, 밑에서는 포일이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매우 놀랍게도 저 포일이란 표현이 한자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와 이거 영어 아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한자어입니다. 포일은. 네, 포일 지금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 두 가지 아닙니다. 네. 포일은 이거는 일단 한글로 쓰고 있으니까 포일이라고 쓸게요. 페스트볼. 근데 직구의 페스트볼이 아니라 포일의 개념이 있는 요 페스트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포일을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B는 스틸 베이스입니다. 도루인데 타자 입장에서는 이 SB란 스탯이 도루 성공이 되겠죠. 근데 수비를 하는 포수나 아니면 투수 입장에서는 SB는 뭐가 될까요? 도루 허용이 되겠죠. 도루 허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CS는 타자 입장에서는 도루 실패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수비를 하는 투수나 포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루 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SB %잖아요. 그래서 얘는 도루 허용률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두셔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사실은 도루 저지율이 좀 더 익숙하잖아요. 스탯으로. 이거는 도루 저지율은 이렇게 써요. 자,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통원 고일글 자, 여기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표기는 SB %죠? SB %죠? 이거는 도로 허용률입니다. 도로 허용률이기 때문에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도로 허용률을 과거에 1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도로 저지율을 1위를 했는데 도로 허용률 표기를 보고 제가 꼴찌를 했다고 누가 하신 분이 있었어요. 투표를 하실 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1이 돼야 정상입니다. 이 둘을 더하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한텐 도로 저지율이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허용률 누리나래 보면 또 뭐라고 하시니까 파세님을 볼까요? 파세님의 도로 허용률이 이거네요. 도로 허용률이 이거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도로 저지율이 익숙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1에서 빼시면 됩니다. 는 1 빼기 하면 자, 그러면 4할 7푼의 저지율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경쟁자의 치부를 드러내다뇨.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제 거랑 비교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 그래서 도로 저지율이 4.7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세 가지는 이제 그 외적인 거, 이제 주요 스탯과 포수 스탯을 제외하고 이제 그 외쪽에 부수적인 건데요. TC는 뭐냐면요, 토탈 찬스입니다. 총 수비 참여 횟수. 글씨가 깨지니까 살짝 넓혀줄게요. 네, 총 수비 참여 횟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거 ENN은 이닝이에요. 이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닝은 수비에 참여해서 아웃 카운트를 잡아야 올라가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대수비로 8회 말에 대수비로 뭐 여기 있으신 분들 누구 아무나 얘기를 해볼까? 신진호님이 대수비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봅시다. 신진호님이 8회 말에 대수비로 들어갔는데 대수비로 들어갔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판다님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대수비급이란 소리가 아니라 대수비로 만약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아이씨, 딴 분으로 하자. 그러면 누리나래가 대수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누리나래 자기 얘기 꺼낸다고 뭐라고 하시겠지. 누리나래가 대수비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8회에 누리나래가 대수비로 들어갔는데, 네, 할말 할게요. 이제 대수비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격수 실책이 나왔어요. 첫 타자에서 유격수 실책이 나왔고, 그리고 다음 타석에서 누리나래가 부상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이 경우 누리나래는 분명 한 타자를 상대를 했죠. 한 타자를 상대를 했는데 이닝이 1이닝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소린지. 투수와 마찬가지로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야 이닝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레인지 팩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말로 뭐 번역할 게 없어. 근데 이거는 좀 이따 레인지 팩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때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쫙. 레인지 팩터는 좀 이따 개념 얘기할 때 해드릴 거예요. 수비 범위였나라고 하시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수비 범위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알크보 내에서 볼 수 있는 수비 지표에서 수비 범위를 볼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수비 범위를 볼 수 있는 지표는 없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어떤 모 통원 사장님께서, 과거 사장님이세요. 지금 사장님 말고. 모 통원 사장님께서 귀찮다는 이유로 이 레인지 팩터를 수비 범위로 번역해서 올려놓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수비 범위가 아닙니다. 정확한 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잘린 건 아니고요. 누군지 말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숙청이라뇨. 저랑 관련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진짜. 저 운영진 하기 전 사람입니다. 자, 일단 여기로 들어와서 다시 들어와서 이 내용들을, 이거를 보기 전에 아니야 왜 PPT가 눌려. 자, 여기 켜놓고 다시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볼 건데, 일단 먼저 제일 수비 개념에서 중요한 자살과 보살을 먼저 볼 겁니다. 자살과 보살을 먼저 볼 건데, 자, 여기를 먼저 보시면, 아니 루요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자살과 보살을 먼저 볼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너 잠깐 내려가고, 자, 자살과 보살. 자, 자살은 쉽게 말하면 아웃이 벌어진 상황에 마지막에 공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에 올라가는
끝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이따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살은 아웃이 벌어진 상황에 마지막에 공을 받는 사람에게 건넨 사람한테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 가장 익숙한 수비 상황을 봅시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을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에서 참 기가 막히게 땅볼만 치는 선수들 있죠. 옛날에 이진영이 이 땅만 그렇게 치는 그런 것처럼 기가 막히게 땅볼만 치는 선수들 있죠. 그런 선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 근데 배영섭이 올라왔어요. 삼성에서. 기가 막히게 있죠. 그런 선수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런 선수를 떠올렸다 생각을 하시고, 자, 유격수 땅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상황은. 그러면 유격수 땅볼이 일어났을 때 공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봅시다. 배트를 맞고 공이 굴러가겠죠. 떼구르르로 굴러가겠죠. 그러면 이게 유격수가 잡아요. 유격수가 잡고 그 다음 코스가 누구예요? 1루수한테 던지겠죠. 보통 어지간하면. 그리고 여기서 아웃이 선언이 되겠죠. 그렇죠? 자, 유격수 땅볼의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여기에서 1루수가, 그러니까 아웃이 되는 순간에 공을 받은 사람이 1루수죠. 그쵸? 아웃이 되는 그 순간에 글러브에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루수가 되겠죠. 바로 그 사람한테 올라가는 스탯이 자살입니다. 그리고 이 1루수에게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공을 던져준 사람이 보살이 올라가요. 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땅볼을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자, 수어사이드 아닙니다. 그런 장난치지 마시고 뜬공의 상황으로 봅시다. 뭐 유격수 뜬공이든 내야 뜬공도 우익수 뜬공이든 상관이 없어요. 뜬공으로 봅시다. 자, 배트 맞고 이 공이 유격수가 잡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웃이 되죠. 반대로 우익수 같은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아웃이 되죠. 이렇게 아웃이 되겠죠. 자, 이 순간에, 그러면 아웃이 되는 순간에 마지막에 공을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격수와 우익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자살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보살은 누굽니까? 보살은 누가 가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뜬공에서는 보살이 없습니다. 뜬공은 자살로 끝납니다. 보살이 없어요. 자, 이 개념을 또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고, 자, 또 마지막으로, 자, 가장 뒷목 잡는 상황 있죠. 6, 4, 3 병살. 네. 자, 그 경우는 앞에서 그 이로운이 말한 저런 특이 케이스는 없습니다. 보살 안 올라가요. 그냥 잡은 사람만 올라갑니다. 뜬공은. 자, 643 병사를 떠올려 봅시다. 자, 그 일부 팬들은 몇몇 선수한테 PTSD가 떠올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 배트 나갔죠? 배트 나가서 누가 643 병사니까 유격수가 잡았네요. 유격수가 잡아서 이게 2루로 갔다가 1루수 가면서 아웃이 되겠죠.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썼지만 2루수한테 건네지는 이 순간에도 아웃이죠. 병살이라는 거니까 아웃이 2개죠. 자, 이 경우에 자, 자살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거를 쉽게 이해하게 1번 아웃이라고 하고 두 번째 아웃 되는 걸 2번 아웃이라고 할게요. 맞습니다. 자, 1번 아웃이 해결되는 게 2루수가 잡았을 때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2루수에게 1번 아웃에 대한 자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1번 아웃을 해결한 사람이 유격수였기 때문에 유격수한테 보살이 올라가요. 근데 두 번째 아웃은 1루수가 잡았기 때문에 1루수가 자살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 보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병살 상황이 되면 중간에 토스를 받는 경우 있죠.
이 사람은 자살과 보살이 다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받는 1루수 자살 올라가고 유격수가 보살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을 봤는데, 그래서 자살과 보살이 포지션에 따라서 DP는 둘 다 올라가요. DP 둘 다 올라가요. 둘 다 올라갑니다. 자, 자살과 보살과 관련해서 포지션별로 이게 나타나는 방향이 다릅니다. 1루수는 자살만 올라가겠죠? 근데 1루수가 중간에 거치는 병살이 있죠. 예를 들어서 1루수가 잡아서 포수한테 줬다가, 아니 그럼 그거는 저기가, 그러니까 그치, 363 같은 병살이 있죠. 홈병살의 경우는 보통 1루수가 받지 않죠. 마지막에 보통 2루수가 받죠. 1루수가 던져주고 나서 1루 커버 들어오는 2루수가 받기 때문에 보통 그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저기 말하신 것처럼 363 병살 1루수가 잡아서 323도 있어, 343도 있어요. 425 병살 이게 올라가나? 1루수가 둘 다? 일단 이건 넘어가고, 자살과 보살을 포지션별로 보면요, 1루수 제외 내야수, 즉 2루, 3루, 유격, 이 세 사람은 자살의 비중이 보살보다 많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얘들은, 아니지, 잘못 말했어요. 미안해요. 보살의 비중이 자살보다 많습니다. 네네네네, 잘못 말했어요. 네네네, 거꾸로. 보살의 비중이 자살보다 많습니다. 즉 얘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1루수를 제외한 내야수들은 땅볼이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얘네 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얘네 손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라 1루수한테 던져서 1루수가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보통 1루수를 제외한 내야수들은 보살이 많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골골 스탯에서 볼게요. 여기 1루수니까 2루수 볼게요. 보시면 전부 보살이 더 많죠. 이게 보살이고 이게 자살이에요. 보살이 더 많죠. 자, 그리고 여기 유격수입니다. 유격수도 마찬가지로 다 보살이 많죠. 3루수. 여기 예외 상황이 하나 있네. 여기 자살이 더 많은 3루수가 한 명 있네요. 네. 어쨌든 그 1루수를 제외한, 아이고 이게 아닌데, 1루수를 제외한 내야수들은 보살이 자살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1루수를 제외한 내야수들이 보통 자살을 쌓는 경우는 내야뜬공밖에 없는데, 병살 상황이나 내야뜬볼밖에 없는데, 병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내야뜬볼로 거의 올라가는 건데, 도루저지 안 올라갑니다. 도루저지 안 올라가요. 도루 잡는 거랑 관련해서는 보살 자살 둘 다 안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1루수가 있겠죠. 1루수만 따로 봤죠. 1루수는 왜냐면 자살이 압도적으로 보살보다 많습니다. 인필드 선언되면 누군가 어쨌든 잡는 사람이 아웃입니다. 그 커버 치는 사람한테 아웃이 갑니다. 그러니까 자살이 올라갑니다. 못 잡아도 어쨌든 아웃이 선언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격수가 낙구를 했다. 네, 유격수를 낙구를 했다. 그러면 유격수 자살입니다. 그냥 놓쳐도 어차피 인정이기 때문에. 자, 1루수는 자살이 보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실제로 1루수들을 볼게요. 1루수 스탯을. 1루수분들. 자, 여기 1루수 있죠. 1루수를 보시면 다들 보살이, 잠깐만, 이거 2루수잖아. 깜짝 놀랐네. 숫자가 왜 이런가 했네. 네네. 여기 보시면 어시스트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죠. 막 자살을 보면 900대에서 1000대인데 어시스트는 지금 제일 많은 조민기가 16개인데 이거 포수에서 쌓인 걸 거예요.
포수 마지막 한 주한 거기서 쌓여서 조금 혼자 앞서 나가는 거고, 나머지 분들 보시면 다 3에서 7 정도입니다. 3에서 7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자살의 비중은 막 900에서 1000단위죠. 1100단위까지 나오죠. 1200도 있다. 그쵸? 견제사는 안 올라가요. 견제사 안 올라가요. 그냥 견제사도 다 자살 보살 둘 다 안 들어가요. 뭐지? 아, 맞아. 그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삼진을 하면 삼진이 잡히는 순간 포수의 글러브에 공이 들어가죠. 그래서 삼진 잡으면 포수 자살이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아닙니다. 일단 빠따 맞고 출발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자살과 보살이 올라가는 거예요. 빠따 맞고 출발해야 돼요. 낫아웃도 안 올라가요. 맞아요. 낫아웃도 안 올라가요. 어차피 삼진으로 처리된 거기 때문에. 견제 던지는 순간에 배트 안 휘두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올라갑니다. 파울팁도 삼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자살 보살 안 올라갑니다. 파울팁도 기록상으로 삼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1루수가 왜 보살보다 자살이 압도적으로 많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땅볼은 그냥 드립 치는 거 받아주지 말까? 진지한 질문만 받아줄까? 네. 어쨌든 이제 1루수는 당연하게도 모든 땅볼이 마무리되는 순간이 1루수 손에서 끝나기 때문에 다 자살이겠죠. 그리고 1루수 뜬공도 자살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살이 올라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1루수한테 보살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몇 개 있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1루수로 시작하는 병살이 가끔 있어요. 만루에서 벌어지는 혼병살이라든지, 만루에서 벌어지는 혼병살이라든지, 아니면 363 같은 특이한 병살이 있어요. 이런 병살들이 있는데, 그 병살이 아니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진짜 사실 이 병살보다 많은 케이스일 거예요. 바로 번트 수비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번트 수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번트가 보통 3루로 굴러가거나 1루로 굴러가죠. 보통은. 그래서 1루가 잡아서 그거를 1루로 던지는데, 보통 투수 자살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2루수가 커버를 들어가요. 번트 상황에서는 투수가 커버를 들어가진 않죠. 보통 번트 상황에서는 2루수가 커버를 들어가니까 2루수가 자살이 올라가고 1루수가 보살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보통 땅볼의 경우에 그게 거의 유일에 가까운 케이스인데, 아시다시피 알쿠보는 번트를 워낙 안 되죠. 여러분, 번트를 워낙 안 됩니다. 그 번트 수비하면 보통 투수도 앞으로 달려가요. 대놓고 투수 앞으로 내려가는, 앞으로 굴러가는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루수가 받습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1루 번트면. 3루로 굴러가는 번트여도 1루수가 안 받고 2루수가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루수도 앞으로 일단 달렸기 때문에. 1루 커버가 안 돼서. 어쨌든 이거는 좀 예외적인, 그러니까 다른 얘기니까. 근데 알크보는 워낙 번트를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시스트가, 1루수 어시스트가 진짜 안 올라가요. 그거를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외야수가 있겠죠. 자, 외야수의 경우는 어떠냐? 외야수도 1루수와 마찬가지로 자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1루수가 기록하는 보살과 외야수가 기록하는 보살은 조금 다릅니다. 네네네. 민기가 보살이 조금 숫자가 많은 이유는, 민기가 마지막 8주차 한 주차를 싸그리 다 저걸 했어요. 싸그리 포수를 봤기 때문에 이게 포수 기록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외야수도 한번 가서 보시면, 외야수 전체를 봐도, 더블 플레이인데 이거는. 자, 외야수 전체를 봐도 지금 이번 시즌 최다 어시스트가 10개입니다. 이번 시즌에 최다를 기록하신 분이 10개. 반면에 자살은 엄청 많죠. 자,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야한테 갔을 때 그 알쿠보는 거의 대부분이 소녀 게임 이거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줄 거예요.
네, 홈승부 10번 어시스트면 사실 실제 크보나 무르브에서도 쉽게 안 나오는 스탯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외야수의 자살과 일루수의 보살이 아니 외야수의 보살과 일루수의 보살이 다른 이유는 여러분 보통 외야수한테 가서 땅볼이 벌어지진 않죠. 진짜 워낙에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뉴스 기사가 나죠. 외야수 땅볼이 나오면 보통 우익수 땅볼이 나올 텐데 외야수 땅볼이면 그쵸? 일루가 우익수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보신 기억 있습니까? 우땅? 저는 가르시아가 한 번 한 거밖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야구를 07 시즌부터 봤는데 무려 13년이 됐죠. 13년이 됐는데도 가르시아가 한 번 한 거밖에 본 게 없습니다. 실제로 본 거. 네, 마구마구는 가끔 나오죠. 네, 물부도 가끔 나옵니다. 물부는 한 시즌에 한 번 골 나와요. 물부는 한 시즌에 한 번 골. 30팀이 다 뛰어도 한 시즌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거는 땅볼이 아니죠. 안타 후에 아웃이죠. 땅볼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경우에도 올라가요. 그 경우에도 어시스트가 올라가긴 합니다. 주루사예요. 근데 우땅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외야수한테 보살은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한 업적을 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적은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맹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중계 플레이. 여러분 중계 플레이. 하이히트는 시뮬 게임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중계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중계 플레이 뭔지 아시죠? 외야수에서 홈승부를 할 일이 벌어질 때 외야수에서 홈승부를 할 일이 벌어질 때 외야수에서 홈승부를 할 일이 벌어질 때 홈에다가 우익수나 막 어깨 좋은 우익수가 직접 뿌리는 경우가 아니라 이루수나 유격수한테 던져주고 이루수나 유격수가 뿌려주는 경우 있죠. 그 경우는 이 보살이 외야수한테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중계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걸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이루수나 유격수한테 보살이 올라가지 외야수들은 보살도 자살도 없습니다. 중계 플레이가 벌어지면. 그래서 생각보다 적어 보이는 거예요. 어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알크보가. 어쨌든 이거는 잠깐 넘어가고. 그래서 일루수의 보살은 보통 번트 수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번트 수비는 못하면 욕을 먹잖아요. 그거는 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욕을 먹는 거잖아요. 번트 수비는. 반면에 외야수의 보살은 하면 와 개쩐다고 못하면 아니 뭐 못할 수도 있지 인 거잖아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외야수의 보살과 일루수의 보살은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숫자가 적지만 그 느낌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살과 보살의 개념을 한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쯤 되면 자살 보살의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사실 수비 스텝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살과 보살의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 이 정도면 이해되셨죠? 되셨죠? 이렇게 장난을 죽어라 치시더니 이런 거 물어볼 땐 대답 아무도 안 하시네. 한 분만 하시네. 아, 두 분 하셨다. 네. 자살과 보살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비 참여 횟수라는 건 뭐냐면요. 자살, 보살을 더해서 에러까지 더한 숫자가 바로 수비 참여 횟수가 됩니다. 에러까지 더한 숫자가. 실책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자살과 보살의 그러니까 에러를 더하면 수비 참여 횟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수비 참여 횟수 분의 에러 숫자로 계산을 한 게 바로 필딩률입니다. 수비율이라고도 부르는 필딩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비를 10번을 했어요. 그 중에 에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필딩률은
90% 0.99가 되는 겁니다. 0.90이 되는 겁니다. 0.9가 됩니다. 에러까지 더해 주셔야 돼요. 총 수비 참여 횟수는. 그래서 이 사람의 수비율은 10번의 횟수 중에 한 번 실패를 했으니까 90%. 네, 맞아요. 필딩 에버리지에서 FA예요. 그래서 필딩률 혹은 수비율이라고 부르는 이 스탯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다, 나 다른 스탯 잘 모르겠다 하면요, 다른 스탯 잘 모르겠다 하면 수비 범위 없어요. 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내림차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간단하게는 구별이 돼요. 근데 사실 필딩률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보긴 보셔야 되는데, 나 잘 모르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수가 있어요. 필딩률로. 자, 이렇게 되겠고요. 맞아요. 투승 타타처럼 좀 고전적인 스탯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포수 범위를 볼게요. 포수 범위를 보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포일이 있습니다. 이 포일을 잠깐 말했지만, 자, 여러분 야구 볼 때 역시 뒷목 잡는 상황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야구를 볼 때 뒷목 잡는 상황으로 제구가 개판인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을 포수가 못 잡는 경우가 있죠. 자, 그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폭투와 포일로 나뉘어요. 폭투와 포일로 나뉘는데, 자, 이 차이가 뭐냐? 폭투는 투수 탓입니다. 투수 탓이고 포수 잘못 없음. 포일은 포수 탓입니다. 투수 잘못 없음. 이 차이인 겁니다. 포일과 폭투 뭐냐? 폭투의 차이는 이겁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면요.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근데 투수가 네, 둘 다 배터리 병신이라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포수가 잡을 수 없는 진짜 어림도 없는 곳으로 공을 던졌어요. 패대기로 공을 던졌습니다. 이거는 폭투입니다. 근데 포일은 포수가 잡아야 정상인데 갑자기 흘렸어. 못 잡고. 이 경우는 포일이에요. 보통 기준이 뭐냐? 보통 심판이랑 기록원들이 판정하는 건데, 보통 기준이 뭐냐면 스트라이크 전에서 공 하나 정도를 더 봐요. 그 범위로 들어왔는데 못 잡으면 포일이고, 그 범위를 나갔으면 폭투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잡아요. 기록하는 분들이. 어쨌든 폭투와 포일로 두 개가 나뉘는데, 제가 이거를 나눠서 설명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알크보 포일이 폭투와 포일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허건홍이 수비를 정말 잘했거든요. 옛날에 허건홍이 포일이 그렇게 높습니다. 이거는 허건홍 탓이 아니에요. 폭투까지 같이 기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볼까요? 폭투와 포일 순으로 배열을 하면요, 여러분 파세님이 지금 필딩률 1위거든요. 포수 중에. 아이고, 거꾸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파세님이 여기까지 내려가요. 폭투와 포일을 보면 파세님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파세님 지금 수비 누리나라의 김진일과 함께 3대장입니다. 지금 이 3대장인데 수비가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김진일님이 이제 은퇴하시면 저랑 파세랑 같이 가는 건데, 근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알크보에서 조금 맹점입니다. 알크보에서 이 포일이 정말 저는 포수 스탯에서 중요한 게 맞다. 네, 실책에 안 올라가요. 포일 안 올라가요. 네, 여기 안 올라가요. 포일이랑 얘는 별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포일의 케이스, 이게 포일의 숫자가 포일이 적은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포수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패스트볼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포일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폭투를 같이 기록해서.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스탯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도로 허용과 도로 저지. 이거는 사실 아시죠? 도로 허용률로 가서 저지율로 가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저지율로 가서 설명을 하면 될 건데, 뭐 근데 도로 저지율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네, 이 정도는 아시니까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비 참여 횟수 방금 설명했고, 이닝도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수비로 앉아있던 이닝만큼을 계산을 한 겁니다. 수비로 앉아있던 이닝만큼. 그렇게 되고, 자, 이 레인지 팩터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레인지 팩터가 좀 상소한 저거죠. 상소한 건데 어떤 거냐면요. 9이닝 27타자를 잡는 동안 참여한 수비 횟수인 겁니다. 27개의 아웃을 잡는 동안 참여한 수비 참여 횟수, 그러니까 수비 참여 횟수랑 이닝을 같이 비교해서 눈에 보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요, 계속 포수만 보면 뭐라고 하시니까 대충, 외야수는 원래 비중이 적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자 이렇게 잡혔죠. 어디 갔냐? 아이씨, 메모장. 네, 그래서 이거를 1.0이다, 1.0이죠. 1.0이다 싶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이다 그러면 9이닝에 9타자에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9이닝에 9타자. 자 그러면 외야수로 가면 이 비중이 줄어들거든요. 아무래도 1루수가 당연히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자 여기를 가보시면 모모님 같은 경우에는 345죠. 그러니까 345는 조금 스탯이 애매하니까 3.304 이마연님 딱 3알이라고 봅시다. 3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메모장. 자 그러면 9이닝에 세 타자 정도 잡은 거예요. 9이닝에 세 타자 정도. 세 타자가 좀 안 될 겁니다. 27타자이기 때문에 세 타자 정도를 잡은 겁니다. 3.0이면 3알이면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레인지 팩터에 결정적인 맹점이 있어요. 이 레인지 팩터가 사실 알크보가 실제 야구에 비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실제 야구랑 비교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낮게 나오냐? 알크보는 삼진 잡는 투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알크보가 실제 야구에 비해서 삼진의 비중이 꽤 많습니다. 엄청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진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살, 보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냥 이닝만 올라갑니다. 삼진은 이닝만 올라갑니다. 투수는 올라갈 게 없죠. 타자 입장에선 자살, 보살 아무것도 안 올라가. 그냥 얘가 올라갈 뿐이에요. 수비 참여는 안 올라갑니다. 그냥 이닝만 올라갑니다. 네, 이닝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수비 스탯의 맹점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자 여러분, 진짜 수비 잘하는 선수로 유명한 게 누가 있냐? 외야수 김강민 있죠. 지금 아직도 나이 먹고 신인들이 이 김강민의 수비력을 뚫지 못해서 38 먹고 노인 학대 당하고 있는 김강민 선수 있죠. 네. 이 김강민 선수를 예시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중견수에 김강민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외야수인 거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에 투수가 류현진이 있어요. 그것도
한화 시절 류현진입니다. MLB 간 류현진이 아니라 한화 시절 류현진입니다. 자, 이 류현진이 나는 류현진의 명언이 있죠. 나는 수비수를 믿지 않아 라는 명언이 있죠. 27K 퍼펙트 게임을 했다 봅시다. 자 진짜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예시인데요. 그러면 김강민은 레인지 팩터가 빵입니다. 빵. 그 수비 잘하는 선수가 레인지 팩터가 빵인 겁니다. 단 한 번도 수비 기회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레인지 팩터는 저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조금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골골 볼 때 레인지 팩터 절대 안 봅니다. 하나도 안 봐요. 물론 보실 수도 있어요. 보실 수도 있는데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전 개인적으로 레인지 팩터는 전혀 안 봅니다. 이건 이 사람이 수비를 잘하는 건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레인지 팩터를 보면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김강민의 레인지 팩터는 빵입니다. 그냥 숫자만 보면 김강민은 수비 못하는 사람인가 보네라는 숫자가 나겠죠. 말이 나오겠죠. 맞아요. 팀별로 투수 차이가 나서 레인지 팩터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김강민이 대수비 대타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거죠. 토탈 찬스는 빵이고 이닝은 9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인지 팩터는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회 2사에 교체 아웃되면 그 이닝으로 계산하는데 어차피 빵이죠. 나누기 하는데 한쪽이 빵이잖아요. 이거 아마 반올림 처리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 수비수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0.3 이 정도 차이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올림 처리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네, 이게 레인지 팩터의 맹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지 팩터를 잘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레인지 팩터가 크게 갈릴 수 있는 게 1루수인데요. 팀에 땅볼 투수가 많으면 레인지 팩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땅볼 처리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1루수잖아요. 그래서 1루수는 팀에 땅볼 투수가 많으면 올라가고 팀에 강속구형이 많으면 떨어집니다. 이 레인지 팩터는. 실제로 한번 레인지 팩터로 배열해 볼까요? 지금 형주가 제일 낮죠? LG는 강속구형밖에 없습니다. 거의. 땅볼형이 거의 없는 팀이에요. 지금 LG 현 LG의 그 이름이 뭐냐? 그 뎁스 차트를 보면요. 제가 알기로 땅볼형 안지현 하나 있어요. 그만큼 LG는 지금 극단적으로 저기가 많은 팀인데 강속구형이 많은 팀인데 형주가 아니나 다를까 땅볼형이 적은 팀이니까 뚝 떨어지죠. 레인지 팩터가. 그래서 근데 형주 사실 수비 잘하는 잠깐만 얘 패스트볼이 왜 있어? 얘 포수 갔어? 대수비로 포수 갔었나 보네. 네, 어쨌든 대수비로 포수 간 적 있었나 보네.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레인지 팩터는 저는 사실 중요한 스탯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탯 한번 다 보고 자살 보살 관계 받고 그 외 스탯도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스탯의 맹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맹점 여기 파트를 하나 따로 만들었는데 맹점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수 능력에 따라 달라 보이는 수비 지표. 아까도 잠깐 말한 레인지 팩터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보죠. 김강민이 있습니다. 자, 유격수에 박진만이 있습니다.
박진만 현재까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수비력을 가진 유격수로 얘기가 되죠. 가끔 손시현으로 비비는 분들도 있는데 박진만 전성기 시절은 손시현으로 못 비빕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등장하는 류현진. SK 시절 박진만으로 얘기하면 사실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정확히는 현대 시절로 봐야 돼요. 삼성 시절 때도 이제 삼성의 그놈의 저것 때문에 무릎이 나가서 박진만이 수비가 뚝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놈의 대구 예전 시민구장의 인조잔지 때문에. 자, 역시 류현진이 27K를 했다고 칩시다. 자, 이 둘은 빵입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 팩터뿐만 아니라 자살 보살도 다 빵입니다. 예, 다 빵입니다. 근데 김강민, 박진만이랑 자, 다른 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누구를 둘까? 누구를 두면 좀 예시가 될까? 자, 최영우가 문제가 벌어져서 기아에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최영우가 중견수로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중견수 최영우. 그리고 유격수로 안치홍 선수가 갔다고 합시다. 롯데 팬들 벌써 뒷목 잡죠? 이루수에서도 지금 욕 많이들 하시는데 유격수로 안치홍 선수가 섰다고 봅니다. 근데 얘들이 무실책으로 9이닝을 마쳤어요. 무실책으로 9이닝을 마쳤습니다. 자, 똑같은 필딩률 118에 필딩률 문제 없음에 이닝 레인지 팩터 9, 레인지 팩터 빵. 자, 그러면 여러분, 안치홍이 잘했습니까? 박진만이 잘했습니까? 김강민이 잘했습니까? 최영우가 잘했습니까? 아이고. 자, 그게 바로 투수의 능력에 따라 달라 보이는 수비 지표입니다. 또 다른 걸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까 낮에 국비님이 질문하신 것 때문에 떠오른 건데, 국비님이 왜 저는 다른 잘하는 내야수들에 비해서 다른 잘하는 내야수들에 비해서 저는 자살이 적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LG는 제가 뭐라고 했죠? 극단적인 뎁스 차트를 보여주는 팀인데 땅볼 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도 개투입니다. 그리고 광속구가 많아요. 광속구가 과거 유형 광속구는 아시다시피 삼진형이죠. 다 삼진이 잡히니까 여기가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국비님이. 이 스탯들이 올라갈 일이 없는 거야. 자살 보살 둘 다 낮아진 겁니다. 그렇다고 국비님의 수비 실력이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국비님은 수비형이라서 지금 이 내에서 수비 능력이 탑 2, 3 정도 됩니다. 슈아님도 수비형이니까 이 둘 정도가, 수비님까지 수비형이니까 3명 정도? 스탯만 봤을 때, 그냥 능력치로만 봤을 때 이 3명 정도가 지금 수비 능력 자체는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수비 기회 자체가 적었던 겁니다. 국비님은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즉 요거를 봤을 때 투수 능력에 따라서 지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맹점이고요. 두 번째 맹점, 무서워서 시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은 중견수 땅볼, 똑같은 위치에 떨어지는 중견수 땅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김강민이 있고요. 다른 상황에서는 박용택이 있습니다. 둘 다 중견수에 있어요. 둘 다 중견수에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3루 주자가 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잡았어요. 주루 코치나 3루 주자가 셀프로 생각하거나 주루 코치가 지시를 내릴 때 만약에 박용택이라면 뛰어라고 할 공이었는데 김강민이라면 그냥 뛰지 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시도 자체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말 죄송하지만 누리나라를 잠깐 꺼내겠습니다. 뭐라고 또 하실 게 보이지만 누리나라를 잠깐 꺼내겠습니다. 지금 누리나라가 알크보에서 그 포수 능력치, 그러니까 수비 능력치가 좋은 선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지금 유일한 맥스 어깨까지 다 맥스 찍은 선수니까. 자, 누리나라를 상대로 도루 시도 전체 숫자입니다. 그 성공 실패 안 가리고. 자, 보시면 150번입니다. 150번. 반면에 절대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만 지금 사실 수비 능력이 제일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서연님을 봤을 때 이서연님 상대로 173번의 시도가 있죠. 시도 자체가 숫자가 다르죠. 별 차이가 안 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시도 숫자 자체가 다르죠. 안돼 직접 말할 수 없어. 직접 활동하시는 분을 할 수 없어요. 슬퍼요. 안돼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시도 자체를 안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요거 하면 요 밑에 합계가 떠요. 네, 그거 한 겁니다. 저 암산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저 문과입니다. 네, 어쨌든 무서워서 애초에 시도 자체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러가 많은 게 무조건 나쁜가라는 맹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 다시 한번 김강민과 이번에는 최영우로 갈게요. 최영우가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중견수로 나왔어. 네, 이 경우를 봅시다. 자, 외야수가 이렇게 서 있겠죠? 대충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이 지점에 떨어지는 거를 우익수가 아니라 중견수가 가서 잡았습니다. 자, 김강민이 이 지점에 떨어지는 걸 잡겠다고 달렸어요. 여기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영우는 저기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우익수한테 맡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러는 김강민이 1에러고 최영우는 0에러입니다. 자, 그럼 다른 케이스로 보죠. 지금 얘기한 내야수로 보자고 하시니까 내야수도 안 하면 안타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야수로 한번 보면 아이씨, 왜 자꾸 딴 게 눌려? 자, 내야수 수비 잘하는 내야수 누가 있지? 안치홍으로 뒷목을 잡으시니까 못하는 쪽을 안치홍으로 두고 이루수를 누굴 둘까? 옛날 같았으면 정근우 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정근우 넣기는 좀 그래서. 백성원 잘합니까? 수비? 못하는 사람? 알았어요. 삼성팬의 요청으로 백상원으로 가겠습니다. 아, 맞다. 박민우 정도 수비 잘하죠. 맞죠? 박민우 잘합니다. 자, 이 둘이 있었다고 칩시다. 빵, 유격수, 이루수, 일루수 이렇게 서 있는데, 자, 이 정중앙을 가르는 이유관을 정중앙을 가르는 안타가 떴어요. 이 상황에서 박민우는 이걸 잡겠다고 손을 뻗었다가 놓쳤습니다. 에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백상원이 저거 잡아보겠다고 시도조차 안 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민우는 에러가 한 개고 올라갔는데 백상원은 에러가 그냥 없습니다. 아이고. 자, 이 경우에 여러분 백상원이 수비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까 최영호가 수비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거기에서 볼 수 있지만 에러가 많은 게 무조건 나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17년인가 최정이 삼루수 실책왕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직 최정은 수비를 잘하던 시점이거든요. 최정이 전성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벌크업을 해서 수비 능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최정이 그 벌크업 하기 전에 수비 능력이 엄청 뛰어났던 그 제일 뛰어난 삼루수였던 거는 아시죠? 그 최정이랑 삼루수 보는 이대호랑 비교해 보세요. 아시겠지만 이대호는 그냥 그 대호존 있죠. 대호존이 아니면 그냥 건드리질 않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에러가 나쁜 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필딩률만 줄 세워서 뽑는 게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쿠브에서 제공하는 모든 스탯들은 다 어느 정도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를 중점으로 보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어떤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피카님이 양현리님이시죠? 지금 여기 비카로 뜨는 게 양현리님이시죠? 맞나? 맞죠? 웬리님 맞죠? 자, 웬리님도 그랬고 이런 스탯 같은 거 옛날부터 많이 보면서 얘기를 하던 저기 서현진 같은 선수,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 이걸 보면 무조건 자기는 필딩률 안 보고 포수 도루저지만 본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루저지랑 필딩률이랑 포일을 같이 봅니다. 근데 포일의 비중을 조금 낮출 뿐이지 이 세 개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보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방식이 있으면 그거를 잘 봐주면 좋겠다. 저 또 다른 예시로 저는 외야수에서는 에러를 많이 안 봅니다. 물론 이런 에러가 나오면 이건 좀 심각한 거긴 하지만 한 이 정도 에러까지는 같은 범위로 봅니다. 이 정도 에러까지는. 그러면 그 다음에 전 어시스트를 봅니다. 요런 거. 요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또 키스톤이라고 부르는 이루스랑 유격수는 이 더블 플레이도 같이 봐요. 아이고. 더블 플레이도 같이 봐요.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보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다 이제 결과는 다르겠죠. 이번에 누굴 뽑을까요? 소신껏 뽑으시면 됩니다. 기준만 잘 잡으시고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적인 말로 지난 시즌에 빡쳤던 일 중에 하나가 도루 저지 때문에 A 선수를 뽑았다 하고 저를 안 뽑았거든요. 근데 저 지난 시즌에도 도루 저지가 1등이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든 다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다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스탯을 정확히 보고는 찍자라고 하고 싶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하고 그리고 차차 정리하겠습니다. 수비 집중은 어떤 걸 올려주나요? 수비 집중은요. 자, 이거는 얘네랑 관련이 없어요. 이것도 잠깐 좀 심화 과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수비 위주로만 할게요. 수비 위주로만 일단 할 건데 이거 좀 심화 과정이긴 한데요. 내야수들은 내야수들끼리 이 상대 내야수의 수비 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땅볼은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죠. 일루수랑 같이 처리하는 거잖아요. 내야수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일루수가 수비 능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나쁜 일루수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스탯을 보니까 괜찮게 나왔어. 이 경우는 다른 내야수들의 수비 능력을 빨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다른 내야수들을 보면요, 다른 내야수들의 필딩률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1루에서 실책이 벌어졌을 때 실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송구 에러랑 포구 에러로 나뉘잖아요. 그쵸? 근데 기록은 뭐로 될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봐도 포구 에러인데, 그러니까 1루수가 못해서 포구 에러가 벌어진 건데 송구 에러로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루수는 수비율이 안 떨어지죠. 근데 그 공을 던져준 2루수는 지가 잘못한 게 아닌데 송구 에러로 에러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내야수들의 스탯을 종합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빨아먹을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한테 빨려 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있고, 수비 집중이 뭐가 오르는지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로. 이거 사실 알쿠보 연구소의 수비편에서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따로 얘기해줄게요. 자, 완급 조절 질문은 다른 거니까 따로 얘기해드릴게요. 그거는 겐톡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다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루를 전혀 볼 줄 모르는 애를 갖다 박아놨어요. 근데 나머지 2루수, 유격수, 3루수가 다 수비형입니다. 그럼 1루수가 생각보다 보기에 좋은 스탯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골글 예측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질문 없으신가? 이쯤 하고 보기 키고 일단. 네. 이쯤 하고 정리할까요? 그러면 이쯤 하고 20분에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야겠다.